일본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일본 기자의 충격적인 폭로가 전해지면서 일본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고 굳게 믿어왔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한 후 그가 한 말은 일본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일본 언론과 정계에 파장을 일으키며 일본의 경제적 우위를 믿어온 사람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체 이 기자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진실을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의 한마디가 일본 경제계 전체를 흔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의 충격적인 고백과 그가 목격한 한국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카모토 레이입니다. 일본 경제신문에서 한일 경제관계를 담당하는 기자죠. 28살에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일본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강경 보수 정치인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에게 가르치셨죠. 한국은 일본의 기술력과 자본이 있었기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실이라 믿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 앉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 동향을 체크하는 일이죠. 새로 출시되는 제품들, 기업들의 실적, 투자 소식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국이 새로 개발했다는 기술들은 대부분 일본의 것을 모방한 수준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매번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 신문사의 편집장 야마구치는 제 기사를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날카로운 비판이 독자들의 관심을 끈다며 제 기사를 항상 좋은 지면에 실어주었죠. 덕분에 입사 3년 만에 주목받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를 비판하는 제 기사는 일본 독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죠.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신문이 글로벌 버전을 시작하면서 해외 독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 기사마다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일본 언론의 편향된 시각이 문제다. 이런 기사는 한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기자의 편견이다. 객관적 사실은 어디 있는가? 처음에는 이런 반응들을 무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고용한 직원들의 댓글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이런 의견이 늘어났고 급기야 유럽과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도 제 기사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편집장 야마구치가 저를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사카모토 군,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떻겠나? 야마구치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굳이 가서 볼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고도 기사를 썼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편집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직접 가서 취재해보게. 그래야 더 설득력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을 테니까. 이제는 글로벌 독자들도 고려해야 하네.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 생각했죠. 한국의 실상을 직접 보고 더 날카로운 비판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기사에 대한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삼성, 현대, 네이버, SK. 글로벌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일본 기업들의 기술을 따라한 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이번 출장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버지께 한국 출장 소식을 전했더니 웃으셨습니다. 잘됐다. 네가 직접 보고 오면 더 확실히 알게 될 거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이 얼마나 우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버지의 말씀에 자신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호텔을 잡으면서도 제 마음은 확고했죠. 이번 출장으로 한국 경제의 허상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방에 노트북을 넣으며 결심했죠. 팩트에 기반한 날카로운 비판을 써내겠다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리란 걸 말입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제 눈앞에 펼쳐질 진실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당황했습니다. 로봇이 자연스럽게 활보하며 여행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죠.
일본의 하네다 공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들은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승객들의 문의에 답했죠. 입국장을 빠져나와 리무진 버스를 타려는데 디지털 안내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가 표시되고 좌석까지 확인할 수 있더군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데 말이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죠. 도쿄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더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죠. 첫 취재지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수원에 있는 디지털 시티를 방문했죠.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마이크로 LED 스크린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벽면 전체를 뒤덮은 디스플레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죠. 안내를 맡은 김태현 부장이 말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우리가 개발한 기술입니다. 일본의 기술력을 뛰어넘은 지 오래죠. 지금은 우리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을 뛰어넘었다고요? 하지만 이어진 설명에 반박할 수 없었죠. 특허 건수, 시장 점유율, 기술 격차. 모든 수치가 명확했으니까요. 연구소를 둘러보며 본 최첨단 장비들과 연구원들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 연구소였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을 보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주저하는 사이 현대는 과감하게 미래 기술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테스트 트랙에서 본 미래 모빌리티의 모습은 제가 알던 자동차 산업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죠. 전기차 시장에서 이미 도요타를 앞섰고 수소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연구소장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부심이 넘치는 눈빛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현대차의 공장을 둘러보며 본 로봇과 AI가 결합된 스마트 팩토리는 일본의 공장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를 찾았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AI 기술, 로봇 개발까지.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혁신적인 시도들이 눈앞에서 펼쳐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 자유로운 의견 교환, 빠른 의사결정. 일본 기업들의 보수적인 문화와는 확연히 달랐죠. 우리는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 경쟁합니다. 더 이상 국가 간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구글, 아마존과 경쟁하면서 우리만의 경쟁력을 키워왔죠. 네이버 개발자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쓴 기사들이 떠올랐죠.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기술을 모방한다고 썼던 글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죠. 하지만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그동안 제가 써온 기사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어요. 세계 최첨단의 기술력과 혁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수많은 빌딩들 사이로 흐르는 한강은 마치 은하수 같았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서울이 많이 변했나 봅니다.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르네요. 그래?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겠지.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처음으로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본 것은 겉모습이 아니었죠. 기술력, 자부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담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취재할 예정이었죠.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고정관념을 비웃는 것 같았죠. 이제 막 시작된 취재인데 벌써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그 생각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급성장이 신경 쓰였기에 과거 자료들을 찾아보고 싶었죠. 대사관 자료실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뒤적이는데 한 서류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40년대 조선 총독부 주요 인사 기록. 무심코 펼친 문서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사카모토 다이스케. 제 외할아버지의 이름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실 사서에게 부탁해 관련 문서들을 더 찾아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조선 총독부 경제기획 과장이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자원을 관리하고 수탈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하더군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국과 이런 관계가 있었다니요. 자료실 한쪽에서 일하던 김민준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사카모토 다이스케님 관련 자료를 찾으시나요? 제가 그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연구원의 설명은 더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었더군요. 조선의 주요 기업들을 장악하고 자원을 수탈하는 시스템을 만든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재벌들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방 후에도 그 자산의 상당수를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우리 가족의 부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몰랐죠. 외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가족들은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외할아버지가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알게 됐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 살았다는 이야기, 해방 후 일본으로 건너온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외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져온 재산으로 일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의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하지만 내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 우리 가문이 치부라고 생각하시나 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을 그토록 비하하신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죠. 죄책감을 부정하는 방법이었을까요? 대사관을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빼곡히 들어선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동안 제가 쓴 기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경제를 비하하고 일본의 우월함을 강조했던 글들. 그 이면에는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니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죠. 레이, 어머니한테 전화 왔다. 네가 알게 된 모양이구나. 아버지, 왜 이런 사실을 숨기셨나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아버지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니까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가족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제가 써온 기사들.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죠. 이제 무엇을 써야 할지, 어떤 기자가 되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현장을 찾아가던 날이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건물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죠. 젊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배달 로봇을 상용화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 박지훈의 설명을 들으며 시연을 지켜봤습니다.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장애물을 피해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습이 놀라웠죠. 일본에서는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작년에 일본 진출을 시도했는데 규제가 너무 심했어요. 오히려 미국과 유럽에서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더군요. 박지훈 대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일본의 보수적인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AI 기업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었죠. 김수진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이미 세계 50개국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일본 의료진들도 우리 솔루션을 높이 평가하더군요. 연구실 한쪽에서는 개발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나왔죠.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현장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금융테크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제 송금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었죠. 일본은 아직도 현금 위주의 사회잖아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준호 부사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본이 안주하는 사이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열정이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자발적으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죠.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제가 일본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 시장은 이미 너무 좁아요. 한 스타트업 창업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그들의 시야가 놀라웠죠. 취재를 마치고 석촌호수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는데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시장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 우리는 더 큰 시장을 봐야 해. 회사원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죠. 그들의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써온 기사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으니까요. 저녁 호텔 룸서비스로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로봇으로 배달되어 왔죠. 심지어 로봇이 엘리베이터도 혼자 타고 왔습니다. 이런 광경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나라. 제가 본 한국은 이미 미래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쉽게 쓸 수 없었죠. 한국을 비판하던 제 관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처럼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신만의 빛을 내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이제는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적한 서점에서 책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찾고 싶었죠. 서가를 지나다 한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주요 인물 사전이라는 제목이었죠. 무심코 책을 펼쳤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카모토 다이스케, 제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있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외할아버지는 조선의 주요 기업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든 핵심 인물이었더군요. 기록은 차가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1940년대 초반 외할아버지는 조선 총독부의 경제기획 과장으로 재직하며 조선의 주요 기업들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일본 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의 자원을 수탈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숨이 막힐 것 같아 서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대사관에서 발견한 문서와 지금 본 기록이 일치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부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었나 봐요. 갑자기 어머니의 옛 앨범이 떠올랐습니다. 서둘러 호텔로 돌아와 트렁크를 뒤졌죠. 출발 전 어머니가 건네주신 오래된 앨범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앨범이었죠. 앨범을 펼치자 낡은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1945년 서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태어나셨던 겁니다. 사진 속 어머니 뒤로 보이는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청사였죠. 그곳에서 외할아버지가 근무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걸 물어보고 싶었죠. 어머니, 외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죠. 아버지는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였어.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일본으로 돌아왔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말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한국인들의 재산을 빼앗아 우리 거로 만들었던 거야. 그게 우리 가문의 부를 만든 시작이었어. 해방 직전에 우리는 많은 재산을 일본으로 빼돌렸단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죠. 외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가족들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해방 후 한국을 떠날 때의 이야기, 일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피난민처럼 위장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사실은 엄청난 부를 숨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단다. 하지만 끝까지 숨기고 싶어 하셨지. 가문이 수치라고 생각하시나 봐. 특히 네가 기자가 되고 한일 관계를 다루게 되면서 더욱 불안해하셨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눈부셨죠. 이 도시는 제 가족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 빌딩들이 들어선 땅 어딘가에 우리 가족의 과거가 묻혀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우리 가족의 과거,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입니다. 한 줄 한 줄 적어내려가면서 제 마음도 정리되어 갔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을 그토록 비하하시던 이유가 말이죠. 그건 어쩌면 죄책감을 부정하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과거의 잘못도 희석시키려 했던 걸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진실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으니까요. 이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진실을 외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마주해야 할까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머리를 식히고 싶어 강남의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옆자리에서 일본어가 들려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국인 남성이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일본에서 오셨나요? 상대방은 이도현이라고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한일 경제관계를 연구하는 35살의 교수였죠. 저의 신문사 기자 신분을 밝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 사카모토 기자님이시군요. 최근 기사들 잘 보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교수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 기사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도현 교수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기자님의 시각이 변화하는 걸 지켜봐왔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비판적이셨죠.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달라지고 계신 것 같더군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이도현 교수는 한일 관계의 역사부터 현재까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었죠. 양국이 서로를 필요로 했던 순간들, 갈등했던 이유들,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한국과 일본은 경쟁자이면서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죠. 하지만 과거의 앙금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도현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증이 들었죠. 교수님은 왜 일본어를 이렇게 잘하시나요? 이도현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일본에서 고통받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도현 교수는 그 아픔을 딛고 일본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진실을 마주하고 싶었죠. 우리 가족의 과거도 한일 관계의 현실도 모두. 기자는 진실을 전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어쩌면 진실을 외면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이도현 교수의 이 한마디가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쓴 기사들은 진실이 아닌 편견에 기반한 것이었죠.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도현 교수가 들려주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각, 양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진진했죠. 내일 우리 연구실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헤어지기 전 이도현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죠. 오늘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가 달리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 도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죠. 과거의 아픔을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으니까요.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만남을 기록했습니다. 이도현 교수의 말들, 그의 연구, 그리고 그가 보여준 새로운 관점까지. 이 만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처럼 말이죠. 이제 저는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첫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서재에 계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아버지,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책을 내려놓으시더니 책상 위의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하셨죠.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게 됐구나. 난 네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살기를 바랬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제야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가문이 한국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지. 하지만 그건 정당한 방식이 아니었어. 네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흔들릴까 두려웠다. 특히 네가 기자가 되고 난 뒤로는 더욱.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강직하고 엄격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 보이시다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만 보셨지만 저는 현장에서 진짜 변화를 봤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던 나라가 아니에요. 서울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력, 젊은이들의 열정, 세계를 향한 도전 정신까지. 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계셨죠. 때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지만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과거가 부끄럽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죠. 젊은 시절 외할아버지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외할아버지는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슬픈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우리의 부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했던 거야. 아버지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 한국을 비하했던 이야기까지.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죠. 네가 기자가 되어 한일 관계를 다룬다고 했을 때 솔직히 두려웠다. 진실이 밝혀질까봐.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나의 오만이었나 보구나. 책상 위의 신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쓴 기사들이 실린 신문이었죠.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기사들은 어쩌면 아버지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버지. 과거를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써나가야 해요. 한국은 이미 변화했고 우리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노을빛이 서재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네 말이 맞다.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할 때인가 보구나. 네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되어주렴. 아버지의 서재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죠. 드디어 우리 가족의 오랜 비밀이 빛을 보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했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책상에 앉아 사직서를 썼습니다. 더 이상 편향된 시각으로 기사를 쓸 수 없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길을 말이죠. 결심을 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입학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진정한 모습을 깊이 연구하고 싶었으니까요. 이도현 교수가 제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한일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려는 제 진정성을 높이 평가해 주셨죠. 입학이 결정되고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인 학생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제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혁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도전이었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연구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 과감한 투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이런 문화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었죠. 어느 날 어머니께서 옛 사진들을 들고 서울을 방문하셨습니다.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눴죠.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 그리고 그것을 숨겨왔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구나. 우리 가족이 한국의 진빚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변화할 줄은 몰랐어. 어머니의 말씀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의 과거는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고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그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경제신문에서 특별기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혁신 기업들이 일본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연재를 시작하게 됐죠. 첫 회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기술 혁신에 대해 쓸 예정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주저하는 사이 한국이 어떻게 미래 기술을 선점했는지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할 생각입니다. 서울대 도서관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며 생각합니다.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제목의 논문이 놓여 있죠.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과거를 넘어 미래로. 한일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조업 기술력과 한국의 빠른 혁신 능력이 만나면 세계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듭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진실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나아갈 길을 찾았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가교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은 제가 앞으로 일본의 가족과 동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감동 나누기 사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초 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동 나누기에서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